서울 근교 작은 병원에서 정혜수 노인의 마지막 숨이 끊어진 것은 가을비가 내리던 토요일 새벽이었다. 85세의 나이로 5년간 치매와 싸우다 결국 세상을 떠난 그의 주변에는 장남 승우, 차남 진호, 막내딸 미경, 그리고 손녀 하윤이 모여 있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혜수는 생전에 화려한 것을 싫어했고 가족들도 그의 뜻을 따라 간소하게 예식을 마쳤다. 3일간의 빈소를 치르고 이제 남은 것은 유품 정리뿐이었다. 아버지 방에 있던 것들 정리해야겠어. 승우가 말했다. 그는 40대 후반의 건장한 체격으로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건설 회사를 물려받아 그럭저럭 유지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가져온 것들도 있고.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형. 아버지가 병원에서 쓰시던 것들 중에 필요한 건 없을 테니 정리하자. 진호는 승우보다 3살 어린 동생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막내딸 미경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아버지 물건들을 버리는 게 왜 이렇게 마음 아픈지 모르겠어. 그녀는 30대 후반의 미혼 여성으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혼자 살고 있었다. 하윤은 조용히 할아버지의 유품을 살펴보고 있었다. 25살의 그녀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며 할아버지를 자주 병문안했던 유일한 손녀였다.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이런 것들까지 쓰셨구나. 침대 머리맡에 놓인 작은 탁자 위에는 여러 물건들이 있었다. 독서용 돋보기, 약통들, 그리고 작은 디지털 음성 기록기가 하나 있었다. 이게 뭐지? 승우가 음성 기록기를 집어들었다. 병원에서 주신 건가? 간병인이 설명했다. 아, 그거요. 치매 환자분들 치료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기억 연습하시라고 의사 선생님이 주신 거죠. 매일 일상을 녹음하시곤 하셨어요. 그냥 일상 얘기겠네. 미경이 말했다. 아버지가 뭘 기록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까? 하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모두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었다. 들어보자. 진호가 결정했다. 아버지 목소리라도 한 번 더 들을 수 있다면. 승우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다. 그러다가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은 몇 월이지? 아, 맞다. 9월이구나. 날씨가 좀 쌀쌀해졌어. 간병인 아가씨가 참 친절하다. 그런데 혜수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 이야기였다. 병원 음식 이야기, 날씨 이야기, 간병인과의 대화 등이 이어졌다. 가족들은 미소를 지으며 들었다. 하지만 녹음이 계속될수록 혜수의 목소리는 점점 진지해졌다. 내가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은 것이 있다. 가족이라는 게 참 복잡한 거구나. 내 아이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았어. 그리고 갑자기 예상치 못한 말이 흘러나왔다. 내 아들이. 사실은 내 아들이 아니야. 방안이 순간 정적에 빠졌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다. 뭐라고 하시는 거야? 승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시는 거 아냐? 하지만 혜수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승우야. 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건 내가 20살 때였다. 너의 어머니가 죽기 전에 고백했어. 미안하다, 아들아. 하지만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키운 아들이니까. 승우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기록기를 끄자. 그가 서둘러 손을 뻗었지만 하윤이 막았다. 잠깐, 삼촌. 할아버지 말씀을 끝까지 들어봐요. 이딴 헛소리를 왜 들어야 해? 치매 환자의 망상일 뿐이야. 하지만 다른 가족들도 하윤의 편을 들었다. 진호가 말했다. 형,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말씀인데. 일단 들어보자.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것이 그들 가족에게 닥칠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음성 기록기에서 흘러나오는 혜수의 목소리는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다. 승우야, 너를 처음 봤을 때를 기억해. 너는 겨우 3살이었는데 너의 어머니 수정이가 너를 데리고 왔지. 그때 수정이는 임신 중이었어. 진호를 베고 있었고
승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만해.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형, 진정해. 진호가 승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일단 끝까지 들어보자고. 미경이 조용히 말했다. 오빠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어도 가끔은 정신이 또렷하실 때가 있잖아. 그때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어. 하윤은 심각한 표정으로 녹음을 듣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거짓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고백의 무게가 느껴졌다. 나는 승우를 내 아들로 여겼어. 그리고 그 아이도 나를 아버지로 생각했지.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구나. 그런데 갑자기 혜수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더 진지하고 계획적으로 들렸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남겨줄 것이 있어. 여러분이 모르는 재산들이 있다. 가족들의 눈빛이 변했다. 재산 이야기는 다른 문제였다. 강남에 있는 빌딩 하나가 있어. 내 명의로 되어 있지. 그리고 여러 통장들. 비밀 금고도 있고. 아버지가 그런 재산이 있으셨다고. 진호가 놀라며 말했다. 저희는 전혀 몰랐는데요. 승우도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어디에 있다는 거야? 서류는 내 방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어. 빨간 봉투에 넣어놨지. 그리고 은행 대여금고 열쇠도 함께 있을 거야.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갑자기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미경이 먼저 말했다. 그럼 아버지 방을 뒤져봐야겠네. 잠깐. 승우가 일어났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혼자 듣고 있을 게 아니야. 각자 따로 들어보자. 왜? 하윤이 의아해했다. 같이 들으면 되잖아요. 아니야. 아버지가 각각에 대해 뭐라고 하셨는지 개인적인 이야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 승우는 자신에 대한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올까봐 두려웠다. 다른 가족들 앞에서 더 이상 망신당하고 싶지 않았다. 진호가 동의했다. 그래, 형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버지가 각자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결국 가족들은 음성 파일을 여러 개로 나누어 각자 다른 시간에 들어보기로 했다. 그리고 먼저 혜수의 방에서 그가 말한 빨간 봉투를 찾기로 했다. 30분 후 그들은 혜수의 오래된 책상 서랍 맨 아래에서 빨간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빌딩 등기부등본, 여러 은행 통장 사본, 그리고 대여금고 열쇠가 들어있었다. 이게 진짜네. 진호가 서류들을 확인하며 말했다.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7층 빌딩이야. 시세로만 따져도 몇십억은 될 거야. 승우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아버지가 정말로 이런 재산을 숨겨놓으셨다는 거네. 미경도 흥분했다. 통장들도 보니까 꽤 목돈이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하윤만은 뭔가 불안했다. 할아버지가 왜 이런 재산을 숨기셨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에서야? 그녀의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혜수가 남긴 음성 기록에는 이보다 훨씬 충격적인 비밀들이 더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각자가 들을 녹음 파일에는 그들 각자의 가장 어둡고 은밀한 비밀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승우는 자신의 방에서 홀로 음성 기록기를 들고 있었다. 아버지, 아니 양아버지가 자신에 대해 또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해야 했다. 손이 떨렸지만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승우야, 너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있다. 혜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다. 너는 좋은 아들이었어. 비록 내 핏줄은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 효도했지. 하지만 내가 했던 일들을 나는 알고 있어. 승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2018년.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을 때 일이야. 너는 공사비 선급금을 빼돌렸지. 3억 원을 말이야. 아니야. 승우가 중얼거렸다. 그런 적 없어. 하지만 혜수의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잠깐 빌린다고 했지. 주식으로 불린 다음에 다시 넣겠다고. 하지만 주식은 폭락했고 너는 돈을 잃었어. 그래서 나에게 와서 울면서 빌었지. 아버지 도와달라고. 승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다. 그 일은 그와 아버지만 아는 비밀이었다. 나는
나는 너를 감옥에 보낼 수 없었어. 내가 키운 아들인데. 그래서 내 적금을 모두 깨서 3억 원을 메워줬지. 회사 장부도 내가 정리해줬고. 아버지. 승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 2020년에도 2022년에도 너는 계속 같은 일을 반복했지. 매번 내가 뒤처리를 해줬어. 총 8억 원을 내 뒤치다꺼리에 썼다. 승우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정확한 숫자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그리고 내 아내 영희는 모르고 있지? 내가 도박을 한다는 것을. 주식만 하는 줄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알고 있어. 내가 카지노를 드나든다는 것을. 이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다. 승우의 아내 영희가 들어왔다. 여보, 저녁 먹으라고. 왜 그렇게 울고 있어? 승우는 황급히 음성 기록기를 끄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영희도 혜수의 목소리를 들었다. 승우야, 내가 강남 룸살롱에서 접대비 명목으로 쓴 돈들도 내가 정리해줬어. 내 아내가 알면 얼마나 상심할까봐. 영희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게 뭐야? 아니야. 영희야, 이건. 하지만 음성은 계속되었다. 내 아내는 정말 좋은 여자야. 내가 그런 짓을 하는 줄도 모르고 성실하게 집안을 지키고 있어. 미안하다, 승우야. 내가 너를 너무 봐준 것 같아. 영희는 음성 기록기를 들고 다시 재생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들었다. 승우의 횡령, 도박, 룸살롱. 그녀가 전혀 몰랐던 남편의 이중 생활이 낱낱이 드러났다. 당신, 이게 사실이야? 승우는 무릎을 꿇었다. 영희야, 내가 설명할게.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셔서. 치매? 영희가 차갑게 웃었다. 치매 환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와 금액을 기억할 수 있어? 8억 원. 8억 원을 당신 아버지가 당신 뒤치다꺼리에 쓰셨다고. 그게. 그래서 우리 집 형편이 이 모양이었구나. 나는 당신이 사업이 잘 안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당신이 돈을 축내고 있었던 거네. 영희는 음성 기록기를 들고 거실로 나갔다. 다른 가족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이거. 다들 들어보세요. 승우 오빠가 무슨 짓을 했는지.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다. 특히 진호와 미경은 형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형, 이게 진짜야? 진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승우는 말없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부정할 수도 없었다. 아버지의 기록이 너무 정확했다. 그럼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큰 재산들, 그게 형 때문에 사라진 거야? 미경이 분노하며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희가 선언했다. 나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사람과 살 수 없어요. 하유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음성 기록에는 분명 더 많은 비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비밀들이 가족을 어떻게 바꿀지. 그녀는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하유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음성 기록기를 들고 있었다. 승우 삼촌의 일로 온 가족이 충격에 빠진 상황에서 이제 자신 차례였다. 할아버지가 자신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다. 하윤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른 때보다 더 애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너는 내가 가장 아끼는 손녀야. 다른 누구보다도. 하윤은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는 항상 자신을 특별히 아껴주셨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곤 했지.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다른 손자 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너만은 달랐어. 그런데 갑자기 혜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하지만 너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 너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하윤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하윤아, 너는 진호의 딸이 아니야. 뭐? 하윤이 음성 기록기를 움켜쥐었다. 너의 어머니 수진이가 너를 낳기 전에 나에게 고백했어. 하윤이는 내 아이라고. 하윤은 숨이 막혔다. 할아버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는 60살이었고 수진이는 24살이었어. 진호와 결혼하기 전의 일이었지. 수진이가 우리 집에 처음 놀러 왔을 때 음성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다. 그때는 내가 정말 외로웠어. 내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을 때였고 아이들은 모두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었지. 수진이는 젊고 아름다웠고 나를 위로해줬어. 하윤의 손이 떨렸다. 몇 달 후 수진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나는 그게 내 아이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수진이는 진호와 결혼하겠다고 했지. 그 아이를 진호의 아이로 키우겠다고.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윤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너를 보면 알 수 있어. 너는 나를 닮았어. 젊었을 때의 나와 똑같은 얼굴이야. 진호는 전혀 닮지 않았고 하윤은 거울을 봤다. 확실히 그녀는 아버지 진호보다는 할아버지를 더 많이 닮았다. 하지만 그것이 이런 끔찍한 진실 때문이라니. 수진이는 너의 어머니는 너를 낳고 6개월 후에 교통사고로 죽었지. 그게 정말 사고였을까? 나는 가끔 의심해. 그녀가 견딜 수 없어서. 음성이 다시 멈췄다. 하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너무 힘들 거라는 걸 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아야 할 진실이야. 하윤은 음성 기록기를 바닥에 던졌다. 기계는 바닥에 떨어져 멈췄다. 안 돼. 이건 안 돼.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자신의 정체성, 가족관계, 모든 것이. 핸드폰이 울렸다. 아버지. 아니, 진호 삼촌에게서 온 전화였다. 하윤아, 너 괜찮아? 승우 형일로 모두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빠. 하윤은 울면서 말했다. 아빠, 나. 왜? 무슨 일이야? 혹시 할아버지 녹음 들었어? 아빠, 사실대로 말해줘. 내가 정말 아빠 딸이야?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하윤아. 아빠도 알고 있었어? 내가 할아버지. 하윤아, 집에 와. 지금 당장. 대답해줘. 내가 누구 딸인지. 미안해, 하윤아. 정말. 미안해. 진호의 고백은 하윤에게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았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할아버지의 음성 기록에는 더 충격적인 진실들이 남아 있었고 가족들의 어둠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틀 후 가족들은 다시 혜수의 집에 모였다. 승우의 비리 폭로와 하윤의 출생 비밀로 인해 가족 관계는 이미 파탄 직전이었다. 하지만 아직 들어야 할 음성 기록이 남아 있었다.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는 없어. 아버지 음성을 다 듣고 정리를 해야지. 진호는 하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윤아, 괜찮아? 하윤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야 할 것들을 다 들을게요. 승우는 구석에 앉아 있었다. 아내 영희는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고 회사 직원들도 그의 과거를 알게 된 상황이었다. 이번엔 수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차례야. 진호가 음성 기록기를 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혜수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수진이 이야기를 해야겠어. 진호의 아내. 아니, 하윤이의 어머니 수진이 말이야. 가족들은 긴장한 채로 들었다. 특히 하윤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다. 수진이는 하윤이를 낳고 6개월 후에 죽었다고 했지. 교통사고로 말이야.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야. 진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진이는 살아있어.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하윤이 먼저 반응했다. 뭐라고요? 엄마가 살아계시다고요? 그래. 교통사고는 위장된 것이었어.
수진이가 스스로 계획한 일이지. 혜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다. 그때 수진이는 견딜 수가 없었나 봐. 나와의 관계, 하윤이의 존재, 진호를 속이며 살아야 하는 현실. 모든 게 그녀에게는 짐이었던 거야. 그럼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나를 버리고 떠나신 거예요? 사고 현장에서 수진이의 시체는 찾을 수 없었어. 경찰은 강에 떠내려갔다고 했지만 나는 알았어. 수진이가 미리 계획한 일이라는 걸. 진호가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그럼 왜 저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제 아내가 살아있다면. 진호야, 내가 알면 뭘 할 것 같아서. 수진이를 찾으려고 했겠지. 하지만 떠난 사람은 떠날 이유가 있는 법이야. 어디로 갔어요? 엄마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윤이 울면서 물었다. 부산. 부산 어딘가에 있을 거야.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면서. 혜수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이어졌다. 내가 가끔 사람을 보내서 확인했어. 수진이가 안전한지 잘 살고 있는지. 그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 혼자서. 미경이 놀라며 말했다. 아버지가 그런 일까지 하셨다고요? 수진이는 하윤이가 크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 하윤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중학교에 진학할 때 몰래 와서 보곤 했지. 하윤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엄마가 저를 지켜보고 계셨다고요? 그래. 하지만 절대 다가가지는 않았어. 자신이 선택한 길이니까. 진호는 주먹을 벽에 내리쳤다. 그럼 저는 20년 넘게 속은 거였네요. 제 아내가 살아있는데. 진호야. 수진이에게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 그 이유를 존중해야지. 하윤이 음성 기록기 앞으로 가까이 갔다. 할아버지, 엄마가 지금도 저를 생각하고 계실까요? 매일 생각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다가갈 수는 없어. 그게 그녀가 선택한 삶이니까. 녹음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다. 하윤아, 내가 성인이 되면, 내가 원한다면 그녀를 만날 수 있어. 내가 남겨둔 주소가 있어. 빨간 봉투 안에 따로 메모해 두었지. 가족들은 급히 빨간 봉투를 뒤졌다. 과연 작은 종이에 부산의 한 주소가 적혀 있었다. 태화동. 해변가 카페 그리움. 하윤이 종이를 읽으며 말했다. 하지만 하윤아. 혜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녀를 원망하지는 마라. 수진이는 살기 위해 그런 선택을 한 거야. 때로는 도망치는 것도 용기란다. 하윤은 종이를 꽉 쥐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충격, 자신을 버렸다는 배신감,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진호는 이미 핸드폰을 꺼내 부산행 기차표를 검색하고 있었다. 나 당장 가볼게. 수진이를 만나봐야겠어. 삼촌, 저도 같이 가요. 하윤이 말했다. 저도 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수진이 떠난 진짜 이유가 단순히 죄책감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혜수의 음성 기록에는 아직 더 어두운 비밀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가족의 진실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고 각자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부산으로 떠나기 전에 가족들은 남은 음성 기록을 모두 들어보기로 했다. 혜수가 남긴 마지막 비밀들을 확인해야 했다. 이번에는 진호와 미경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진호야. 혜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도 깨끗한 사람은 아니지. 진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엇이 폭로될지 예감했다. 내가 하는 부동산 중개업. 겉으로는 성실한 사업가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더라. 아버지가 뭘 알고 계신다는 거지? 진호가 불안해하며 말했다. 재개발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사들인 일. 그게 한두 번이 아니지. 시청 공무원 김 과장과 짜고 하는 일들 말이야. 미경이 놀라며 오빠를 바라봤다. 오빠, 그게 진짜야? 진호는 말없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2019년 강서구 재개발 때, 2021년 마포구 뉴타운 때.
매번 미리 정보를 얻어서 투기를 했지. 일반 시민들은 모르는 정보를 이용해서. 그건 불법 아냐? 승우가 말했다. 자신의 비리가 폭로된 상황이지만 동생의 일도 충격적이었다. 물론 불법이지. 내부자 거래야. 진호는 그렇게 번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 15억 원 넘어. 하윤이 놀라며 말했다. 삼촌이 그런 일을. 그리고 미경이 너도 마찬가지야. 혜수의 목소리가 막내딸을 향했다.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 저는 내가 운영하는 카페. 그게 진짜 카페 수입으로만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지하에서 하는 일들을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뭐 하는 일인데? 진호가 물었다. 사채업이야. 미경이는 카페를 겉면으로 내세우고 뒤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어. 법정 이자율 훨씬 넘는 고리로 말이야. 미경이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저도 살아야 해서. 연 30%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면 협박하고. 그게 내 딸이 하는 일이야? 협박까지? 승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다. 작년에 대학생 하나가 자살할 뻔했지. 미경이한테 빌린 돈 때문에. 300만 원 빌렸다가 이자가 불어나서 1,500만 원이 되었는데. 하윤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모, 그런 일까지. 혜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분노에 차 있었다. 내 자식들이 이렇게 썩어 있었구나. 승우는 횡령과 도박, 진호는 부동산 투기, 미경이는 사채업. 아버지, 미경이 흐느끼며 말했다. 저희도 살기 어려워서. 살기 어렵다고 남을 괴롭혀도 되냐? 법을 어겨도 되냐?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다. 모두의 비리가 낱낱이 드러난 상황이었다. 그런데 가장 씁쓸한 건 혜수의 목소리가 더욱 침울해졌다. 너희들이 서로를 속이면서 살았다는 거야. 가족끼리 비밀을 가지고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진호가 화를 내며 말했다. 그럼 아버지는 어떠세요? 저희 모르게 재산을 숨기고 하윤이의 출생 비밀도 숨기고. 맞아. 승우도 동조했다. 아버지도 저희한테 비밀이 많으셨잖아요. 혜수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다.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너희들에게 숨긴 게 많지. 하지만 적어도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미경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 거야? 망가진 게 아니라 원래 모습이 드러난 거야. 하윤이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우리 가족이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했는지 알겠어요. 그때 음성 기록기에서 혜수의 마지막 말이 흘러나왔다. 내가 이런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어. 그리고 진짜 상속자를 찾고 싶었던 거야. 상속자? 가족들이 동시에 반응했다. 내 재산은 이 모든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말이야. 가족들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다. 결국 유산 상속의 조건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혜수의 음성 기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족들이 숨을 죽이며 들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모든 이야기들, 이게 치매 때문에 나온 헛소리라고 생각하겠지.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사실 그들 중 일부는 아직도 이 모든 게 치매의 영향이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이 기록기는 치매 치료용이 아니야. 승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럼 뭐란 말이에요? 이건 내가 의도적으로 남긴 증언이야. 내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진실들을 모두 기록해둔 거지. 미경이 놀라며 말했다. 그럼 아버지가 멀쩡하실 때 녹음하신 거예요? 그래.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아직 기억이 남아있을 때 모든 걸 정리했어. 여러분 각자의 비밀들을 조사하고 증거들을 모으고. 그리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지. 하윤이 깨달았다. 그럼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일부러 저희를 시험하신 거였어요? 맞아, 하윤아. 이것은 시험이었어. 누가 진정한 상속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는. 진호가 분노하며 일어났다. 아버지, 그럼 저희를 속이신 거네요? 마지막까지 저희를 갖고 노신 거고. 속인 게 아니야. 진실을 알려준 거지. 여러분이 평소에는 절대 말하지 않았을 진실들을. 승우도 화가 났다. 그럼 이 모든 게 아버지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망가뜨리려던 게 아니라 진짜 모습을 보려던 거야. 여러분이 이 진실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혜수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다. 내 재산, 강남 빌딩과 모든 예금. 이것들은 한 사람이 가져가야 해. 하지만 그 사람은 단순히 장남이거나 나이가 많다고 상속받는 게 아니야. 그럼 누가?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모든 진실을 듣고도 분노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상처받은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려고 노력할 사람. 가족들은 서로를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누구도 쉽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는 사람. 승우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럼 아무도 못 받는 거네요. 우리 중에 그런 성인군자가 어디 있어요? 있어. 혜수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다. 내가 지켜본 결과. 분명히 있어. 음성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되었다. 이 시험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이 서로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야. 서로의 비밀이 드러났을 때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느냐. 아니면 서로를 공격하고 원망하느냐. 하윤이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이미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왜? 진호가 물었다. 우리 이미 서로를 원망하고 있잖아요. 삼촌은 화를 내고 승우 삼촌은 변명하고 이모는 울고만 있고. 혜수의 마지막 메시지가 들려왔다. 상속의 조건은 간단해. 이 녹음을 끝까지 들은 후 24시간 안에 내 앞에, 아니, 내 무덤 앞에 와서 자신의 결심을 말하는 거야. 복수하지 않겠다고, 용서하겠다고, 그리고 이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모든 걸 상속받는다는 거네요? 미경이 물었다. 그래. 하지만 조건이 하나 더 있어. 그 사람은 상속받은 재산을 혼자만 쓰면 안 돼. 이 망가진 가족들을 도와주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보상해야 해. 승우가 비웃었다. 결국 돈을 나눠 쓰라는 소리네요. 아니야. 책임을 지라는 소리야. 진정한 가장이 되라는 거지. 음성 기록이 끝났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과연 누가 혜수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로 이 망가진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답은 다음 24시간 안에 결정될 예정이었다. 24시간이 지났다. 혜수의 무덤가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승우는 아내와 이혼 절차를 진행하느라 바빴고 진호는 부산으로 떠나 수진을 찾으러 갔다. 미경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사채업 관련 문제를 처리해야 했다. 가족들은 각자의 현실적인 문제에 매몰되어 혜수의 마지막 메시지는 잊혀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저녁 무렵 하윤 혼자 할아버지의 무덤을 찾았다. 할아버지. 그녀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정말 힘들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왜 이런 끔찍한 진실들을 알려주신 건지. 차라리 모르고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윤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다. 승우 삼촌의 비리, 진호 삼촌의 투기, 미경 이모의 사채업. 그리고 제 출생의 비밀까지. 모든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꽃 한 송이를 꺼내 무덤 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며칠 동안 생각해봤어요. 할아버지가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무덤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저희가 진실을 마주하고 성장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거짓된 관계 속에서 사는 것보다 아프더라도 진실한 관계를 원하셨던 거구나 싶어요. 하윤은 일어나서 무덤을 한번 쓰다듬었다. 할아버지, 저는
저는 복수하지 않을게요. 승우 삼촌이 회사 돈을 빼돌린 것도, 진호 삼촌이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미경 이모가 사채업을 한 것도. 물론 잘못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가족을 포기하지는 않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확신에 차 있었다. 그리고 제가 할아버지의 아이라는 사실도 받아들일게요. 처음에는 끔찍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도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하유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엄마, 수진 씨에 대해서도 더 이상 원망하지 않을게요. 그분도 그분만의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언젠가 만나게 되면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바람이 다시 불었고 마치 해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의 유산. 그 큰 재산을 제가 받는다면 혼자만 쓰지 않을게요. 삼촌들과 이모를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음성 기록기를 꺼냈다. 할아버지, 기억은 사라져도 진실은 남았어요. 그리고 그 진실이 저희를 더 강하게 만들 거라고 믿어요. 하윤은 기록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할아버지, 저 하윤이에요. 오늘은 2024년 11월 15일이고요. 저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시험을 받기 위해 여기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받아들이겠어요. 아프지만 외면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저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어요. 녹음을 마치고 하윤은 기록기를 무덤 위에 올려놓았다. 할아버지,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한 달 후 하윤은 해수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았다. 강남의 빌딩, 수십억 원의 예금, 그리고 여러 부동산들. 하지만 그녀는 약속을 지켰다. 승우의 회사 부채를 정리해주고 진호의 부동산 투기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보상했다. 미경의 사채업 피해자들에게도 합당한 배상을 해주었다. 그리고 가족들을 다시 모았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찾아갔다. 진호는 결국 부산에서 수진을 만났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20여 년의 공백을 서서히 메워가고 있었다. 수진도 하윤을 만나 눈물로 사과했고 하윤은 그녀를 용서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해수의 무덤을 찾았다. 이제는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있었다. 승우는 도박 중독 치료를 받고 있었고 영희와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비록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이번에는 거짓말 없이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진호는 부동산 투기로 번 불법 이익을 모두 기부했다. 새로운 마음으로 정직한 사업을 시작했고 수진과도 천천히 관계를 재정립해가고 있었다. 미경은 사채업을 완전히 정리하고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새롭게 시작했다.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자원봉사도 꾸준히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윤. 그녀는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작은 재단을 만들었다. 진실과 화해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가족 갈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무덤 앞에서 하윤이 말했다. 할아버지, 저희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거짓말로 포장된 가족이 아니라 서로의 어둠까지 받아들이는 진짜 가족 말이에요. 승우가 무덤에 절을 올리며 말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거짓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진호도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 이제야 이해합니다. 진실이 아프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걸. 미경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버지, 저도 이제는 떳떳하게 살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정직하게. 그때 하윤의 가방에서 새로운 음성 기록기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할아버지를 위해 매일 기록하고 있는 새로운 음성 일기였다. 할아버지,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할아버지를 뵈러 왔어요. 모두가 변했어요. 진짜로 변했어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덕분에. 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마치 해수가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음성 기록. 그건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어요. 저희에게 주신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아픈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진실한 사랑이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 아래 정혜수의 가족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거짓과 비밀로 얽혀있던 관계들이 진실과 용서로 새롭게 태어났다. 하유는 마지막으로 무덤에 손을 얹고 속삭였다. 할아버지,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저희를 여기까지 이끌어줬다는 것도.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무덤을 떠났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진실 위에 세워진 진정한 가족의 이야기가. 음성 기록기에 담긴 마지막 선물은 이렇게 완성되었다. 한 노인의 마지막 사랑이 온 가족을 구원한 이야기로.